사흘 동안의 폭풍. 어네스트 해밍웨이. 비가 그친 것은 니익이 과수원을 통과하는 오두막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가을 바람이 수확이 끝난 빈 가지들 사이를 지나갔다. 니익이 걸음을 멈추고 길가 갈색 풀밭에 떨어져 있는 윤이 나는 와그너 사과 하나를 주었다. 그는 바둑판 무늬의 두꺼운 모직 방코트 주머니에 그 사과를 집어넣었다. 길은 과수원에서 언덕 꼭대기로 이어져 있었다. 그 꼭대기에 코티지가 있었는데 현관은 회양안에 비어있고 굴뚝에선 연기가 솟았다. 코티지 뒤편에는 차고와 딱장 그리고 벌목 후새로 자란 나무들이 울타리처럼 빙 둘러서 있는 숲이 있었다. 커다란 나무들에 달린 까마득히 높은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가을의 첫 번째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니익이 과수원을 지나 넓게 펼쳐진 들판을 가로지르자 코티지의 문이 열리며 빌이 나왔다. 그는 현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이, 웸이지? 그가 말했다. 안녕 빌. 니익이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시골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과수원 건너편의 내리막길과 길 너머 아래쪽의 들판, 곳 주변의 숲, 그리고 호수까지. 바람은 호수까지 곧장 내려갔고 10마일 곳을 따라 파도가 일고 있었다. 바람이 대단해, 니익이 말했다. 이렇게 사흘을 내리 불 거야, 빌이 말했다. 니네 아버지 안에 계셔? 니익이 말했다. 아니, 엽총 가지고 나가셨어. 들어가자. 니익이 안으로 들어가니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불길은 바람 때문에 거세져 있었다. 빌이 문을 닫았다. 한잔 할래? 빌은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가더니 유리잔 2개와 물 주전자를 들고 왔다. 니익은 벽난로 위 선반에서 위스키 병을 꺼내들고 말했다. 괜찮겠어? 좋지, 빌이 대답했다. 둘은 벽난로 앞에 앉아 아일랜드 위스키에 물을 섞어 마셨다. 연기 냄새가 지독해. 니익이 술잔을 불에 비춰보며 말했다. 토탄 냄새야, 빌이 말했다. 네가 설마 술에다 토탄을 넣진 않았을 테고, 니익이 말했다.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지, 빌이 말했다. 토탄 본 적 있어? 니익이 물었다. 아니, 빌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니익이 말했다. 난로 앞으로 뻗은 니익의 발에 신겨진 신발에서 김이 나기 시작했다. 신발 벗는 게 나을 거야, 빌이 말했다. 양말을 안 씻어서. 벗어서 말리고 있어. 양말 갖다 줄게, 빌이 말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니익은 머리 위에서 나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지붕 밑 탁 트인 위층은 빌과 그의 아버지가 자는 곳이었다. 가끔은 니익도 그곳에서 잤다. 뒤쪽에는 옷방이 있었는데 비가 올 때면 고무덮개를 씌운 간이 침대를 그 방으로 옮겼다. 빌이 두꺼운 양모 양말 한 컬레를 갖고 내려와서 말했다. 양말을 안 신기엔 너무 추워졌어. 신기 귀찮은데? 닐은 그렇게 말하며 꾸물꾸물 양말을 신고는 의자에 기대앉아 난로 가리개에 발을 걸쳤다. 가리개 우그러지겠다, 빌이 말했다. 니익이 발을 내려놓았다. 읽을 거 좀 있어? 니익이 물었다. 신문뿐이야. 카즈는 어떻게 됐어? 이 카즈는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스 카디널스 1892년에 창단된 명문 구단, 야구 구단을 말합니다. 카즈는 어떻게 됐어? 자이언츠한테 더블 헤드를 다 내줬어. 이 자이언트는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전신을 말합니다. 1885년에서 1957년까지는 뉴욕 자이언트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이언트한테 더블 헤드를 다 내줬어. 자이언트가 쉽게 이겼나 봐. 누워서 떡 먹기였지, 빌이 말했다. 매끄러가 좋은 선수들을 몽땅 사버리니 당해낼 재간이 없지. 그 사람이 몽땅 사갈 수는 없어, 니익이 말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빌이 말했다.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선수가 팀에 불만을 가지게 만들어 데려오기도 하고. 하이니 지임처럼 말이지. 이 하이니 지임은 위대한 지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인 메이저리그 뉴욕 자이언트 소속의 내야수라고 하네요. 하이니 지임처럼 말이지. 니익이 동의했다. 그 멍청한 친구도 그 사람한테는 엄청 도움이 됐지. 빌이 그렇게 말하며 일어섰다. 그 친구는 언제든 안타를 때릴 수 있어. 니익이 강하게 말했다. 난로 이 열기가 다리를 구울 듯 했다. 수비도 끝내주지, 빌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나가면 경기는 지잖아. 그게 매꾸로가 원하는 건지도 모르지. 닉이 넌지시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빌이 말했다. 세상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으니까. 닉이 말했다. 물론이야. 하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일들도 있어. 말을 보지 않으면 더 잘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지. 빌이 위스키 병을 들었다. 병이 거의 커다란 손으로 쏙 들어갔다. 그는 닉이 내민 유리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물은 얼마나? 아까랑 똑같이. 그는 닉의 의자 옆바닥에 앉았다. 가을 폭풍이 오니 좋지? 닉이 말했다. 좋고 말고. 1년 중 가장 좋은 때야? 닉이 말했다. 하지만 이럴 때 마을에 있으면 기분 역 같을 거야? 빌이 말했다. 월드 시리즈를 보고 싶어. 닉이 말했다. 젠장, 월드 시리즈는 늘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에서만 해. 빌이 말했다. 우리한텐 소용없어. 카제가 페넌트레이스에서는 우승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닐 거야. 빌이 말했다. 만약 우승하면 다들 미쳐버릴 거야. 닉이 말했다. 기차 사고가 나기 전에 우승할 뻔했던 거 기억나? 이 기차 사고는 1911년 내 필라델피아에서 보스턴으로 가던 야간 열차의 사고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선수들 다수가 죽거나 다친 사건이라고 하네요. 기차 사고가 나기 전에 우승할 뻔했던 거 기억나? 아, 참 그랬지. 닉이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빌이 창문 아래 놓인 책상 위로 손을 뻗어 책을 집었다. 좀 전에 문으로 갈 때 표지가 보이게 뒤집어 놓았던 책이다. 그는 한 손에는 유리잔을 다른 손에는 책을 들고서 닉의 의자에 등을 기댔다. 무슨 책이야? 리처드 페브렐. 리처드 페브렐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작가 조지 메르디스의 장편 소설 리처드 페브렐의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난 몰입이 잘 안 되더라. 괜찮던데? 빌이 말했다. 힘든 책이야, 외짐이. 네 책 중에 내가 안 읽은 거 있어 없어? 닉이 물었다. 숲속의 여인들 읽어봤어? 매일 밤 칼을 사이에 두고 자는 사람들 얘기지. 재밌는 책이야, 외미지. 끝내주는 책이지. 근데 난 칼을 놔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칼날이 위로 가게 놓아야 하잖아. 눕혀놓으면 그 위를 굴러도 상관없으니까. 상징이지, 빌이 말했다. 알아, 닉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해. 불굴의 의지는 읽어봤어? 멋진 작품이지, 닉이 말했다. 그건 현실적이야. 노인인 아버지가 평생 아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 월폴의 다른 책도 갖고 있어? 암흑의 숲, 빌이 말했다. 러시아 얘기야. 그가 러시아를 어떻게 알아? 닉이 물었다. 나야 모르지. 아마도 어릴 때 거기서 살았던 것 같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닉이 말했다. 난 체스터턴을 만나고 싶어. 빌이 말했다. 그가 지금 여기 산다면 내일 그를 데리고 부하로 낚시를 떠날 텐데. 닉이 말했다. 그 사람이 낚시를 좋아할까? 확실해. 닉이 말했다. 그는 최고의 사나이일 거야? 하늘을 나는 여관 기억나지? 만약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대에게 마실 것을 준다면 그의 친절한 마음에 감사하라. 그러고는 하수구에 쏟아버려라. 정답, 닉이 말했다. 그 사람이 월폴보다 나아. 물론 그 사람이 더 낫지, 빌이 말했다. 하지만 월폴도 아주 좋은 작가야. 모르겠어, 닉이 말했다. 체스터턴은 고전주의 작가지. 월폴도 고전주의 작가잖아, 빌이 주장하듯 말했다. 두 사람 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닉이 말했다. 둘 다 내일 부하로 낚시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술이나 마시자, 빌이 말했다. 좋지, 닉이 동의했다. 우리 아버지는 상관 안 하실 거야, 빌이 말했다. 정말? 그렇다니까. 난 벌써 좀 취했는걸? 안 취했어, 빌이 말했다. 빌이 마루에서 일어나 위스키 병을 잡자 닉이 잔을 내밀었다. 빌이 술을 따르는 동안 그는 술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빌이 잔에다 위스키를 반쯤 채운 후 말했다. 물은 너가 알아서 타. 딱 한 잔 정도 남았군. 더 없는 거야? 닉이 물었다. 많이 있긴 한데 아버지가 뚜껑 딴 것만 마시라고 하셨어. 그랬군. 닉이 말했다. 술병 뚜껑을 따면 주정뱅이가 된다. 아버지 말씀. 빌이 이유를 설명했다. 맞는 말씀이네. 닉이 감동해서 말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혼자 마시는 습관의 주정뱅이를 만든다고만 생각해 왔었다. 네 아버지는 어떠셔? 니익이 정중하게 물었다. 괜찮으셔, 빌이 말했다. 가끔씩 좀 거칠어지실 때도 있지만 니네 아버지 멋진 분이야. 니익이 그렇게 말하며 술잔에다 주전자를 기울여 물을 부었다. 물이 천천히 위스키에 섞였다. 물보다는 위스키가 많았다. 맞아, 빌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도 괜찮은 사람이야. 닉이 말했다. 아주 좋은 분이시지. 빌이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으셨대. 닉이 마치 과학적 사실을 발표하듯 말했다. 맞을 거야. 의사시잖아. 우리 아버지는 화가고 차이가 있지. 우리 아버지 많은 걸 놓치셨어. 닉이 쓸쓸하게 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지. 빌이 말했다. 모든 건 보상을 받게 마련이야. 당신 입으로 많은 걸 놓치셨다고 그러셨어. 닉이 고백하듯 말했다. 그래. 아버지들은 다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 빌이 말했다. 그 점에서 모두가 평등하지. 닉이 말했다. 그들은 벽난로 앞에서 불을 들여다보며 그 심오한 진실에 대해 생각했다. 뒤 베란다에 가서 장작 좀 갖고 올게. 닉이 말했다. 불길이 약해지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비록 자신의 아버지는 술을 한 방울도 못하지만 빌보다 먼저 취할 수는 없었다. 큰 걸로 갖고 와. 빌이 말했다. 그 또한 멀쩡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닉이 장작을 들고 부엌을 지나다가 식탁 위에 놓인 냄비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장작을 내려놓고 냄비를 집어들었다. 물에 담근 말린 살구들이 들어있던 냄비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살구들을 화덕 밑으로 들어간 것까지 다 주워 도로 냄비에 담았다. 그러고는 식탁 옆에 놓인 들통에서 물을 퍼 냄비에 부었다. 자신이 꽤 대견하게 생각되었다. 정말이지 멀쩡했다. 그가 장작을 가져오자 빌이 의자에서 일어나 그와 함께 난로에다 장작을 집어넣었다. 좋은 놈으로 하나 골랐지. 닉이 말했다. 날씨가 안 좋아지면 떼려고 아껴두었던 거야. 빌이 말했다. 이런 장작은 밤새도록 타. 내일 아침에도 숯불이 남아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 거야. 닉이 말했다. 그럼 빌이 맞장구를 쳤다. 둘은 한껏 들떠 얘기를 나누었다. 한 잔 더 하자. 닉이 말했다. 벽장에 마시다 남은 술이 있을 거야. 빌이 그렇게 말하고는 무릎걸음으로 벽장 앞까지 가서 각이 진 술병을 꺼냈다. 스카치 위스키군. 내가 물 가져올게. 닉이 그렇게 말하며 다시 부엌으로 가서 들통에 든 차가운 샘물을 주전자에 채웠다. 그 실로 돌아오는 길에 부엌에 붙어있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가 거울에 비친 얼굴을 향해 미소를 짓자 환한 웃음이 되돌아왔다. 그는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고 몇 번 더 그렇게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소와는 달랐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빌은 이미 술을 따라 놓고 있었다. 엄청나게 따라 놓으셨군. 닉이 말했다. 우리한테야 이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니잖아. 빌이 말했다. 뭘 위해 건배하지? 닉이 술잔을 들며 물었다. 낚시를 위해. 빌이 말했다. 좋아, 낚시를 위해. 모든 낚시를 위해, 모든 낚시터를 위해. 빌이 말했다. 낚시를 위해. 닉이 말했다. 낚시가 야구보다 더 좋아. 빌이 말했다. 비교가 안 되지. 닉이 말했다. 어쩌다 야구 얘기가 나온 거지? 실수였어. 빌이 말했다. 야구는 멍청하게 구경이나 하는 게임이야. 그들은 잔에 든 술을 한 번에 비워냈다. 이번엔 체스터턴을 위하여 한 잔. 월포를 위해서도 한 잔. 닉이 끼어들었다. 닉이 술을 따랐다. 빌이 물을 부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분이 째지게 좋았다. 여러분 하고 빌이 입을 열었다. 체스터턴과 월포를 위하여 건배. 닉이 받았다. 둘은 잔을 비웠다. 빌이 빈잔을 채웠다. 그들은 난로 앞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주 현명해서 웸이지. 빌이 말했다. 뭔 소리야? 닉이 물었다. 맞이하고 쪽낸 거. 빌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닉이 말했다. 그 길밖에 없었어. 안 그랬다면 지금 넌 집으로 내려가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을 거야.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일단 결혼하면 완전 망하는 거야. 빌이 계속 떠들었다. 얻을 게 없어.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 결혼한 애들 꼴을 봐서 너도 알잖아. 닉은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빌이 말했다. 하나같이 결혼한 티가 물씬 나는 살찐 얼굴을 하고 있지. 끝난 거야. 맞아. 닉이 말했다. 쪽낸 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
빌이 말했다. 하지만 누구든 또 만나면 되잖아. 그런 문제 없지. 사랑에 빠져라. 다만 그대를 망치게 내버려 두진 말라. 맞는 얘기다. 닉이 말했다. 네가 그녀와 결혼하면 그쪽 집안 사람 모두와 결혼하는 거야. 그녀의 엄마 또 그 엄마와 결혼한 남자를 생각해 봐. 닉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이 늘 너의 집을 들락거리고 일요일이면 그들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마지 엄마가 마지한테 이렇게라 저렇게라 떠들어대는 걸 상상해봐. 닉은 조용히 앉아있었다. 넌 정말이지 잘 빠져나왔어. 빌이 말했다. 이제 그녀는 자기한테 맞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너랑 그녀는 기름하고 물인데 어떻게 그 둘이 섞이겠어? 내가 스트레턴스에서 일하는 아이다와 결혼해도 똑같은 짝이 날 거야. 마하지도 아마 잘된 일이라 생각할 거야. 닉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몸에서 술이 다 빠져나오고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빌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난로 앞에 앉아있기도 싫었고 다음날 빌과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기로 한 낚시도 가기 싫었다. 취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한때 마저리의 남자였다는 사실, 이제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가버렸다. 그가 떠나보낸 것이다. 중요한 건 그것이었다.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고 끝나버렸다. 한 잔 더 하자. 닉이 말했다. 빌이 술을 따랐다. 닉이 물을 조금 부었다. 너가 만약 결혼했다면 우린 지금 여기 없을 거야. 빌이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원래 그가 계획한 것은 집으로 내려가 일자리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겨우내 샤를부아에 머무면서 마지 곁에 있을 생각이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너 내일 낚시를 갈 생각도 못했겠지? 빌이 말했다. 정말 잘한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 닉이 말했다. 알아.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었어. 빌이 말했다. 모든 게 갑자기 끝나버렸어. 닉이 말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쩔 수가 없었어. 마치 사흘 동안 폭풍이 몰아쳐서 나무 잎들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끝났어. 그게 핵심이야. 빌이 말했다. 내 잘못이야. 닉이 말했다. 누구 잘못이든 달라지는 건 없어. 닉이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마저리가 가버렸고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것은 그에겐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함께 이탈리아로 가서 재밌게 지내자고 한 적이 있었다. 함께 가자고 했던 곳들, 이제 그곳들도 모두 사라졌다. 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빌이 운을 뗐다. 웸이지. 난 그간 걱정했었어. 넌 제대로 한 거야. 그녀 어머니 기분이야 엉망이실 테지. 너네가 약혼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셨으니까. 우린 약혼 안 했어. 닉이 말했다. 주위에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 어쩔 수 없지 뭐. 닉이 말했다. 하지만 아니야.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빌이 물었다. 그랬지. 하지만 약혼한 건 아니야. 닉이 말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빌이 신문하듯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달라. 이해가 안 되는데? 빌이 말했다. 그래. 닉이 말했다. 술이나 마시자. 그래. 빌이 말했다. 진짜 마셔보자. 마시고 나서 수영하러 가자. 닉이 말했다. 닉은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는 말했다. 그녀에겐 정말이지 미안하지만 내가 뭘 어쩔 수 있었겠어? 그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끔찍하지. 빌이 말했다. 모든 게 돌연 끝나버렸어. 닉이 말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럴 테지. 빌이 말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냈지만 나도 이제 그만할 거야. 다시는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너도 생각하기 싫잖아. 너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하는 말이야. 닉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었다.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맞아, 그가 말했다. 그런 위험이 항상 있지. 그는 이제 기분이 좋아졌다.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토요일 밤에 마을로 나가리라. 오늘은 목요일이었다. 언제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조심해. 빌이 말했다. 그럴 거야. 그는 행복했다. 끝난 건 없었다. 영원히 잃는 건 없었다. 토요일에 마을로 나가리라. 빌이 그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느낄 수 없었던 경쾌함이 느껴졌다. 언제나 해결책은 있었다. 엽총 챙겨서 고주로 가서 너네 아버지를 찾아보자. 닉이 말했다. 좋지.
빌이 벽 선반에서 엽총 2자루를 내렸고 총알 상자 하나도 개봉했다. 닉은 모지 코트를 걸치고 신을 신었다. 신은 말라서 뻣뻣했다. 아직도 취기가 남아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기분이 어때? 닉이 물었다. 아주 좋아. 적당히 취한 것 같아. 빌이 스웨터의 단추를 채웠다. 취하기만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그렇지. 밖으로 나가야 해. 둘은 문 밖으로 나가 걸음을 옮겼다. 돌풍이 불어왔다. 새들이 쬐다 풀숲으로 들어가 버리겠어? 닉이 말했다. 둘은 과수원을 향해 터득터득 내려갔다. 아침에 도요시 한 마리를 봤어. 빌이 말했다. 그걸 한번 잡아볼까? 닉이 말했다. 이런 바람엔 쏠 수가 없어. 빌이 말했다. 밖으로 나오니 마지와 일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중요한 일조차 아닌 것 같았다. 바람이 모든 것을 그렇게 날려버렸다. 저 큰 호수에서 곧바로 몰아치는군. 닉이 말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맞은편에서 탕 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일 거야. 빌이 말했다. 섭지로 내려가셨군. 거기로 가자. 닉이 말했다. 그래. 저 아래 목초지를 가로질러서 가보자. 거기 사냥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빌이 말했다.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바람이 그의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토요일 밤이면 언제든 마을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단 하나 남은 기분 좋은 생각이었다.